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다운 수학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문승환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 이번에 한가람고 1학년 중간고사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가 수학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전체적인 결과를 먼저 살펴본 후에 핵심 고득점을 결정하는 그런 핵심 문항이었던 것들, 그 문항들을 개별적으로 조금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분석을 토대로 기말고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아무래도 제가 한가람고 반을 맡고 있다 보니까 우리 반에서는 어떻게 기말고사를 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볍게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간고사 분석인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유의물들 다 받으셨을 거예요. 이 PPT를 그대로 뽑아 드린 거라서요. 혹시나 앞에 쪽에서 잘 안 보이는 게 있으면 그 PPT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 앞에 있는 이 표는 뭐냐면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각 문항별로 단원과 점수 그리고 난이도를 좀 기록을 해 드린 거고요. 그다음 한눈에 조금 더 볼 수 있게 좋게 하려고 오른쪽에다 단원별로 난이도별로 상중하 문제가 얼마나 출제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 놓은 그런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 객관식이 16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단답형이 4문제, 서술형이 3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3문제라고 적어놓긴 했지만요. 3문제 중에서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괄호 1번과 괄호 2번 이렇게 조금 분리되었었던, 그래서 사실상 4문제기는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3문제로 조금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난이도별로 구성을 조금 살펴보시면 일단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문제가 7문제, 중에 해당하는 문제가 11문제,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가 5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킬러로 조금 분류하기에는 조금 그런 난이도 많이 높은 문제들은 출제가 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는 그동안에 매년 유지되었던 기조인데 단답형과 서술형의 배점이 굉장히 높은 편에 해당을 합니다. 객관식 같은 경우는 16문제가 60점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4점이 조금 안 되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단답형은 20점이나 차지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문제가 4문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문제에 5점 정도를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고요. 서술형은 역시나 20점인데 3문제니까 6점에서 7점 정도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답형과 서술형이 굉장히 한 문제당 배점이 큰 거를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고득점을 막기 위해서 일단 물론 객관식도 다 잘 보긴 해야겠지만 서술형과 단답형을 얼마나 그 점수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점수의 이제 높낮이가 결정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문제가 전체적으로 깔끔한 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학교 수학 시험이 어렵게 나오는 학교들이 크게 두 가지 양상을 보여요. 좀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는 학생들이 그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양상을 보이냐면 계산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흔히 우리 이제 공부를 하는 학생들 표현으로 계산이 지저분한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한가람고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계산이 지저분한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고요. 난이도가 높더라도 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게 어려운 혹은 과정이 어려운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깔끔한 편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떠한 특징을 보이고 있냐면요. 물론 당연히 모의고사 기출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었지만 부교재, 지금 학교에서 EBS 올림포스라고 하는, 참고로 얘기하자면 올림포스 고난도라는 문제집도 있는데 그거랑 혼동하시면 안 돼요. EBS 올림포스라는 문제집이 있는데 여기 학교 부교재예요. 물론 이거 가지고 수업을 하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한테 어떻게 학교에서 활용되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단순하게 그냥 숙제를 내주고 숙제 검사 요것만 한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약간 포지션이 그냥 여기서 낼 거야 만 공지해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부교재로서 EBS 올림포스라는 요 문제집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따 뒤에서 개별 문제로 보여드릴 거지만 요 변형 문제가 고난도 문제의 포지션을 차지를 하고 있었어요. 따라서 뒤에서 기말고사 대비 전략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지만 요 부교재에 대해서 사실 요 EBS 올림포스 문제집이 쉬운 편에 속하는 문제집이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 물론 고난이도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얼마나 알차게 푸느냐에 따라서 기말고사 점수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일단 전체적인 분석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난이도 상 혹은 상이 아니더라도 조금 점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그 각각의 문항들에 대해서 분석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 화면에 다 담아야 되다 보니까 살짝 조금 지저분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보시기에 왼쪽 상단에 배치한 게 실제 이번 내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아래쪽에 배치가 되어 있다면 이건 뭐냐면 문제 출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일 수도 있고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교재, EBS 올림포스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는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교재에 어떤 유사 문제가 실려 있었나를 보여드리는 그런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난이도 상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문제인 13번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문제의 출처는 뭐냐면 올림포스 다항식이라는 대단원에서 각 단원별 문제 말고 대단원 평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위아래를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뭐만 바뀌어 있냐면 물어보는 게 원래 내신 문제에서는 R3을 물어보고 있죠. 근데 문제집에서는 R2를 물어보고 있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대입하는 숫자만 바뀐 그러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교재에서 변형되어서 출제가 되었지만 그 변형의 폭이 굉장히 작은, 말 그대로 숫자만 바꾼, 심지어 주어져 있는 함수 자체도 아예 안 바꿨으니까요. 굉장히 변화의 폭이 작은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당연하게도 교재에 유사 문제가 실려 있었고 이 유사 문제 또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14번 문제입니다. 참고로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출처를 실어드리진 않았는데요. 출처를 안 실은 이유가 뭐냐면 물론 EBS 올림포스라는 문제집에도 실려 있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뭐랄까요? 전형적인 문제예요. 필수 유형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참고로 일단 이 문제는요. 단원은 여러 가지 부등식 단원에 등장을 하는 유형은 근해분리라고 불리는 그러한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다? 그러니까 근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형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굳이 부교재가 아니더라도 뭐 여기저기 문제집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기도 하고 기존의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었던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출제 확률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교재 유사문항이 두 개만 가져오긴 했지만 사실 여러 개가 실려 있었습니다. 다만 전형적인 문제라고 해도요. 과정 자체가 조금 많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해서 학생들이 아무리 전형적이더라도 되게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러한 유형이라서 난이도 상에 제가 조금 분류를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15번을 건너뛰고요. 15번은 제가 중으로 분류를 했거든요. 16번 문제입니다. 역시나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아래에 있는 출처를 보시면 알겠지만 EBS 올림포스에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이라는 단원에 서술형에 해당하는 유형에서 2번 문제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다만 사진이 조금 뭐랄까요? 제가 편집을 하고 저장을 해버려가지고 낙서가 살짝 돼 있는데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이제 요 문제가 출처가 되어서 변형돼서 출제가 된 문제인데요. 역시나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말 그대로 숫자만 바뀌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m의 값의 범위가 문제집에서는 뿔마 5 사이, 마이너스 5부터 5까지인데 실제 시험에서는 마이너스 6부터 6까지 요 정도 변형이 되었다? 숫자 정도만 조금 바뀐 그러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교재에 유사 문항이 실려 있었고 역시나 학생들이 이거를 조금 잘 풀었다면 비록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지만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살펴볼 문제는 단답형 1번인데요. 얘는 제가 난이도 상으로 분류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1차 부등식 문제입니다. 근데 절대값이 하나가 아닌 두 개를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고요. 저 절대값이 있을 경우에 범위를 나눠서 풀거든요. 근데 절대값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 경계가 두 개가 생겨요. 그래서 범위를 하나, 둘, 세 개로 나눠서 풀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에 해당하고 따라서 난이도 자체가 높지는 않지만 과정이 조금 많은, 왜냐면 세 개나 분류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과정이 조금 길어질 수 있어서 이 문제를 얼마나 빠르고 신속하게 푸느냐가 굉장히 시간을 결정하는 그러한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드렸던 범위 나눠서 푸는 그렇게 모범 답안으로 풀게 될 경우에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그런 문제고요. 따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에 실제로 이거 유사 문항을 실어놨고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문제는 수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난이도 상 문제로 넘어갈 건데요. 서술형 1번입니다. 서술형 1번 또한 일단은 제가 출처를 모의고사 기출을 갖다 놓기는 했습니다.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유형이 2차 함수 단원에 해당하는 문제고 x의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최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제가 모의고사 기출을 갖다 놓긴 했지만 이 문제 또한 전형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기는 해요. 다만 학생들이 역시나 과정이 많고 따져야 될 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2차 함수가 좌우 대칭인데요. 그 대칭이 되는 직선이 x는 k라고 하는 직선이에요. 근데 그 k 값에 따라서 대칭이 되는 그 기준선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케이스를 세 가지로 분류해서 풀어야 되는, 그래서 케이스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난이도 상의 포지션을 조금 두었습니다. 역시나 교재 유사 문항을 실어놓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서술형 3번 문제입니다. 요 문제 같은 경우에 출처가 꽤 과거 모의고사 문제예요. 2014년 6월 1월 1학년 모의고사라고 제가 적어놨었죠.
일단 문제 구조를 보시면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어요. 근데 사실 2014년이면 굉장히 옛날에 해당하는, 왜냐면 지금 2023년이니까 거의 9년 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기 한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학교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왜 아직까지도 출제가 되고 있냐면요, 모범 답안으로 가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높은 건 아니에요. 사실 상과 중 그 애매한 위치 어딘가에 포지션하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역시나 모범 답안으로 가기에는 풀이가 굉장히 길어지는 그런 문제고요. 다만 이 문제를 기억하고 있고 빠르게 답만 구하기 위한 풀이가 존재하는데, 그 풀이를 적용하면 2줄이면 끝나요. 모범 답안으로 갔을 때 10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를 어떻게 공부했냐에 따라서 역시나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는, 다만 조금 아쉬운 건 서술형에 조금 배치가 되었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답만 구하기 위한 풀이는 모범 답안으로서 인정을 못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쉽게도 이 문제, 이 시험에서는 적용할 수는 없었지만 만약에 객관식이나 단답형에 출제가 되었으면 그걸 적용할 수 있었겠죠. 그런 역시나 학습을 했던 문제고요. 역시나 교재 유사 문항으로 실어져 있었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일단 각 문항별로 분석에 해당하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 분석들을 토대로 기말고사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굉장히 키워드들만 적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너무나 당연하게 들릴 수 있는데, 계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일단 한가람고 학생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중간고사를 치른 그 어느 학교도 해당이 돼요. 모든 학생들에게 해당됩니다. 중간고사를 이제 학생들이 받고 혹은 이제 현재 보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중간고사를 다 봤다는 전제하에 성적들이 나왔을 텐데, 사실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그러한 학생들을 제외해놓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물론 자기가 만족스럽게 본 과목들도 있겠지만 아쉬운 과목들이 하나쯤은, 적어도 하나쯤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점수, 이 아쉽게 받은 그 과목에 대한 점수를 기말고사 때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아쉽게 본 과목에 더 많은 시간과 뭐 정신적인 에너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투자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대비할 때 예를 들면 뭐 느슨하게 대비를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이 꽉 차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결론이 뭐냐면, 중간고사랑 비교를 해서 어떤 특정한 과목의 공부 시간을 늘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과목의 공부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결론이 뭐냐면, 만약에 아무런 계획이 없이, 흔히 말하는 뭐 대책 없이 그냥 이 아쉽게 본 과목에 대해서 공부 시간을 혹은 뭐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막 늘리게 되면요, 다른 과목이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 만약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 과목이 올랐어. 근데 다른 과목이 요만큼 떨어져. 그럼 쌤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등급을 보시면 알겠지만 상위 등급에 있을수록요, 그 등급의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따라서 결론이 뭐냐면, 점수가 조금만 떨어져도 등급은 무조건 떨어져요. 근데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점수를 많이 올려야 되거든요. 따라서 결론이 뭐냐면 오히려 그게 큰 손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걸 올리고 요게 떨어졌는데 굉장히 큰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결론이 뭐냐면, 학생들이 열심히 해서 기말고사 때 뭔가 회복을 하기 위해선 기존에 자기가 잘 봤던 과목들의 점수를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아쉬운 과목들의 점수를 올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다른 과목의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결론이 뭐냐면, 아무런 계획 없이 부족한 과목의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목들의 최대한 지장을 덜 받으면서 그 과목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 하에 공부를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일단 제가 모든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첫 번째 대비 전략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너무나 역시나 전형적인 내용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수업 내용을 철저하게 복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가르치는 이제 모든 학생들한테 제가 항상 가르칠 때마다, 수업을 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저는 학생들한테 정말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사용했던 교재만 완벽하게 마스터하더라도 무조건 학교에서 1등급을 맞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마음을 홀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당당하게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왜냐,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요, 그 고난도 문제들이라고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죠. 그 문제들이 교재에 전부 다 유사문항으로 실려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결론이 뭐냐면요, 교재만 완벽하게 마스터한다? 물론 교재가 어렵기는 합니다만, 교재를 완벽하게 마스터한다? 그럼 무조건 학교의 그 시험에 처음 보는 문제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만약에 처음 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그러면 그거는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입장일 겁니다. 저희 학생들뿐만 아니라. 따라서 결론이 뭐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다루던 내용들을 철저하게 복습만 했더라면 고득점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방향으로는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학교 시험에 출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내용은 내가 수업한 내용이 아니라 학교에서 수업한 내용이라고 항상 가르쳐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내신 시험을 출제하는 건 학교 선생님들이잖아요. 제가 아니라. 따라서 결론이 뭐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하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가르친 내용이 가장 출제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건방 떨지 말고 학교 수업 들으라고 해요. 학생들이 아무래도 선행을 안 하고 가는 학생들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수업 시간에 딴짓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 학생들을 굉장히 엄하게 혼냅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건방 떨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학교 수업을 들으라고 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따라서 학교 수업을 철저하게 듣다 보면 아무래도 선행을 하고 갔잖아요.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학교 수업을 들으면 학교 선생님이 수업할 때 그 말에 뉘앙스가 들리게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그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걸 중요하다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그 뉘앙스가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결론이 뭐냐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혹은 강조를 하는 뉘앙스를 풍기는 그러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면 아무래도 시험 준비를 할 때 물론 모든 내용을 다 열심히 하겠지만 그 내용을 조금 더 열심히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고득점 맞을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갈 테니까요. 그래서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고 그 내용을 잘 복습하라라는 게 두 번째 좀 추천드리는 전략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개념을 탄탄하게.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내용인 것 같고요. 바로 4번으로 갈게요. 필수 유형들의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내용 역시나 한가람고 학생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학교의 학생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학교 시험 구성 자체가 다 고난도 문제로만 배치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난이도가 쉬운 문제도 있고요. 난이도가 중간에 해당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 고난도에 해당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이 뭐냐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고난도에는 맞추기 위해선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난이도 하와 난이도 중에 가운데에 배치가 되는 그러한 문제들을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서 대신 정확하게 풀어야지만 고난도 문제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냐면 바로 필수 유형들에 해당하는 문제들이니까 그 문제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여러 번 반복해서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반복 학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 요 5번이 유일하게 한가람고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부교재 EBS 올림포스 문제집 있죠. 얘를 굉장히 성실하게 푸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서는 이 부교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면 학교에서 이 부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한다든지 혹은 뭐 중요한 문제를 풀어준다든지 이게 아니라 단순하게 숙제로만 내고 그냥 풀었나 안 풀었나 이거 점검하는 수준으로만 다루고 있어요. 따라서 결론이 뭐냐면 뭐 다 그런 건 알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흔히 조금 속된 표현으로 가라라고 하죠. 그냥 한 척만 하고 신용만 내고 그렇게 검사해서 뭐 검사 점수만 만점을 받는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꽤나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험 분석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교재에서 고난도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변형해서 출제된 걸 확인하셨죠. 따라서 결론이 뭐냐면 이 부교재 문제들을 정확하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역시나 기말고사에서 얼마나 고득점을 맞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사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말고사 대비 전략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람고 반을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반이 어떻게 기말고사 때 운영이 될 것인가 가볍게 조금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할게요. 일단 한가람고 반 같은 경우에는요. 다가오는 목요일이죠. 5월 4일부터 개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수업하는 요일과 시간은 목요일과 일요일에 수업을 하는데요. 시간이 조금 달라요. 목요일은 저녁 시간에 수업을 하고요. 일요일은 아침 시간에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1학년에 한가람고 반뿐만 아니라 학교가 섞여 있는 연합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고1 스카이 반인데 목요일 수업은 고1 스카이 반과 합반해서 진행이 됩니다. 제가 학교별 반임에도 불구하고 이틀 중에서 하루를 합반해서 진행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학생들이 흔히 학생들이 하는 표현으로 고이지 않았으면 해서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시로 대학을 가는 걸 목표로 하고 내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한가람고 이제 내신 시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 꽤나 쉬운 편에 속하는 포지션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수시로 대학을 간다 할지라도요. 결국은 수능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최저라는 그런 제한선이 있기 때문에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그 수시가 수능 최저 점수가 조금 느슨한 편이에요. 근데 서울대를 제외해놓고 거의 대부분의 주요 대학 같은 경우에는요. 그 수시 최저 등급 그 제한선이 꽤나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한가람고 반은 제가 아무래도 올해 처음 했다 보니까 제가 한가람고만 말고 다른 반을 좀 예시로 드리면 제가 이제 맡고 있는 학교별 반 중에 한가람고반 말고 서울국제고반을 맡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13기 학생들을 대학을 보냈고 이제 15기 학생들 2년 차이가 나죠. 15기 학생들을 현재 2학년으로서 데리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 13기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수시로 굉장히
그 고득점을 이제 그러니까 수시 점수를 많이 올려놨겠죠, 내신 등급을. 그런 학생들 중에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춰가지고 대학을 떨어지는 사태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고 해요. 실제로 서울국제고 같은 경우에도요, 수학시험이 굉장히 쉬운 편에 속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쉬운 시험에 익숙해져 버리면 학생들이 수능이라는 시험을 어떻게 보면 또 제일 중요한 시험 중에 하나잖아요.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쉬운 문제에 너무 적응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사태를 조금 방지하는 거를 희망을 해서 연합반이랑 조금 이틀에 두 번 중에서 한 번쯤은 합반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연합반이랑 같이 수업을 한 번을 해야 수업 시간에 다루고 있는 문제라든지 혹은 시험지라든지 이런 것들의 난이도를 조금 높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가한 것만 모아서 계속 수업을 하게 되면요, 학생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냐면 요거 만약에 이 문제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러면 이런 문제 안 나와. 요 문제 안 풀래. 요렇게 학생들이 여겨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다른 학교 학생들과 자꾸 이렇게 엮이다 보면 그 다른 학교 학생들과 엮여서 등수가 결국은 결정이 되잖아요. 제가 이제 평균이나 그런 것들은 다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위치를 계속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계속 긴장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긴장감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쉬운 시험이나 쉬운 내용에 자꾸 적응하려는 게 아니라 어려워도 자꾸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연합반과 두 번 중에 한 번은 합반에서 진행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 수업 때 사용하는 교재는요, 제가 자체적으로 만든 자체 교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체 교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 일단 학기 중에는 일단 제 최우선으로 삼는 거는 최근 내신 기출 3개년입니다. 물론 한가람고 내신 기출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서울에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들, 그 중에서도 조금 주요한 학교들, 내신 기출들을 사실 3개년뿐만 아니라 더 많이 있기는 해요. 근데 너무 과거에 있는 문제는 현재 트렌드랑 조금 안 맞으니까 최근 3개년 기출들만 모아서 최대한 교재를 구성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유형별로 조금 부족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도 참고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시중 문제집, 내신고증이나 자히스토리 등 흔히 학생들이 많이 풀고 조금 나름 중요하다라는 문제집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집들에서 조금 참고를 해서 교재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과제는 현재 어떻게 지금 학생들한테 나가고 있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자체 교재의 문제들을 다 풀지는 않아요. 제가 주요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풀기 어렵거나 혹은 여러 번 반복해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수업 시간에 다루고 있고요.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제가 다루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일단 과제가 기본적으로 첫 번째 자체 교재에서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을 복습을 하고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문제들까지 끝내오는 이게 첫 번째 기본 과제고, 두 번째로는 학생들 개개인별로 시중 문제집이 다 달라요. 제가 학생들 개개인별로 다 상담을 해가지고 문제집들을 정해주고 있거든요. 학생들 공부 현황이나 상태에 맞춰서 문제집들을 하나씩 정해주고 있고요. 그 문제집까지 이렇게 과제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테스트인데요. 내신 대비 실전 테스트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래도 시험에 객관식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서술형, 단답형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술형을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초반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히나 한가람고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이 꽤 많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술형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서술형까지 포함된 시험을 연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실제 내신 시험지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그 실제 시험 환경과 유사하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도 지키려고 하고 그다음 서술형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넣어서 실제로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채점을 할 경우에도요, 학생들이 테스트를 보고 있을 때 조교님들이 그 서술형 그 채점 기준표를 스스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부준 점수를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실제 학교 시험과 유사하게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테스트 결과, 반평균과 그 학생이 맞은 점수 같은 것들까지도 문자로 전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은 클리닉인데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 모든 학생들, 한가람고 반뿐만 아니라 제가 가르치고 있는 모든 학생들은요, 토요일과 일요일에 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토요일은 오후 1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시간에 풀로 참석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학생들한테 요 클리닉 전 수업일 있죠. 예를 들어서 한가람고 반으로 얘기를 하자면 목요일, 일요일 수업이니까 목요일 수업이 되겠죠. 그 목요일 수업 이후 귀가하기 전에 숙제 검사를 하면서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클리닉 무슨 요일 몇 시에 올래? 이렇게 조사를 하면 학생들이 얘기를 하겠죠. 예를 들면 토요일 2시까지 올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록을 해놔요. 기록을 해놓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시간까지 안 오면 30분 이상 지각을 한다. 그러면 제가 부모님들께 문자를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몇 시까지 오기로 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문자 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려요. 이렇게 보내드려요. 그렇게 해서 클리닉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주 1회 최소 3시간 이상 의무 참석하는 거를 제가 학생들한테 조금 강요를 하고 있어요. 요 클리닉을 시키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학생들한테 의무적으로 조금 공부하는 시간을 배치해 주려고 해요.
물론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너무나 알아서 잘하면 좋겠지만 저는 약간 뭐랄까요? 조금 너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너무 약간 애늙은이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학생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물론 스스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겠지만 아직 애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각각의 유혹이 너무 많을 때 그 유혹에 너무 넘어가기 쉬운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그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배치해 주지 않으면 물론 스스로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많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억지로 조금 공부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클리닉에 의무 참석하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클리닉이 운영되는 시간에는요. 또는 제가 이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조교 선생님 감독하에 클리닉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습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저 또는 조교님이 계속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생기면 계속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리닉은 이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네, 내용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